암 환자 간병하느라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날 내쫓아요? 내가 날 엄마라 생각했다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았어야지. 간병한 값 정도는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의 사연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두 자녀를 키워온 57세 어머니.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암 선고와 함께 믿었던 딸의 충격적인 배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머니의 힘겨운 투병기와 희망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지난해 10월,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건강 이상을 느꼈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 4시면 일어나 반찬 가게를 준비하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늦잠을 자게 되었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배가 뒤틀리듯 아프고 더부룩한 느낌이 자주 들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 남편 정호가 갑자기 떠난 뒤로 혼자서 가게도 꾸려가고 집안일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쓰러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일을 악물고 버텼습니다. 아들 승현이는 군대에 있고 직장 다니는 서연이도 바빠서 저 아니면 이 가게를 지킬 사람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김치찌개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밥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체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밤새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죠. 옷이 헐렁해지는 것을 보고 체중이 줄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3개월 만에 7kg가 빠졌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김치를 버무릴 때 쓰는 고춧가루 향이 역하게 느껴졌어요. 20년 동안 매일 맡던 그 익숙한 냄새가 갑자기 구역질을 일으켰습니다. 손님들이 김 사장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웃어넘겼지만 실은 저도 거울 속 헬쑥해진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벌써 병원에 끌고 갔을 텐데 그 생각을 하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남편은 제가 감기만 걸려도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건강을 걱정해줄 사람이 없어요. 서연이는 직장일로 바쁘다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승현이는 군대에서 휴가도 못 나오고 있었거든요.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침대 모서리를 붙잡아서 큰 일은 없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쓰러지면 누가 이 가게를 지키고 승연이 전역할 때까지 버티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게 문을 닫고 동네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문을 연다는 단골 손님들에게 미리 문자를 보내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큰 병이 아니길 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한 피로 때문은 아닐 거란 걸 어렴풋이 느꼈거든요. 특히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복통과 체중 감소는 분명 심각한 신호였을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지난 3개월간 겪었던 증상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어요. 식욕 부진, 소화 불량, 복통, 체중 감소,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증상 하나 없이 건강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부터 제 몸도 점점 무너졌던 것 같았어요.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 문득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저마저 아프다니요. 하지만 이대로 쓰러질 순 없었습니다. 아직 군대에 있는 승연이를 위해서라도 씩씩하게 진료를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께서 제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증상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특히 제가 체중이 급격히 줄었다는 말을 했을 때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객의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거였죠. 인천 성모병원을 추천해 주시면서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늘 그랬듯이 바쁘다며 문자만 보내왔죠. 결국 혼자서 큰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가게 문에 병원 검진으로 임시유업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대학병원은 복잡했습니다. 접수부터 검사까지 하나하나가 낯설고 두려웠어요. 피를 뽑고 CT 촬영을 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도 받았습니다. 특히 대장 내시경은 정말 힘들었어요. 검사 전날 마셔야 하는 장 세척액은 머무써서 몇 번이나 토할 뻔했고 화장실을 수십 번도 더 들락거려야 했죠. 모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3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게도 못 열고 집에만 있으니 불안한 생각만 커져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큰 병원 검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마침내 결과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고 조직검사 결과 암이라고, 병기는 3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수술이 필요하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다 정도만 어렴풋이 들렸을 뿐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승현이는 아직 군대에 있고
서연이는 연락도 잘 되지 않는데 이 큰 병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면서 휘청거렸어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득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했습니다. 승현이가 전역할 때까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어나 서연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받아주길 바라면서요.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화벨이 울리는 동안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동안 서연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려고 했어요. 직장 생활하느라 바쁜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딸이 필요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 동안 창밖으로 석양이 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걸 보며 이 병도 저녁 노을처럼 저물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입원과 수술, 그 이후의 항암 치료까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가게는 또 얼마나 오래 문을 닫아야 할지 모든 게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수술비나 재활 중 생활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 아이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생각하던 도중 드디어 서연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퇴근길이라며 약간은 짜증 섞인 목소리였죠. 하지만 제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말을 전하자마자 서연이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묻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곧장 집으로 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야근이다, 회식이다 하면서 안 왔을 텐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서연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검사 결과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철없는 제 딸이 처음으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순간이었어요. 승현이한테는 어떻게 알려야 할지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직 군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하필 이런 시기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숨길 수는 없는 일이었죠. 면회도 갈 수 없을 테고 수술도 받아야 하니까요. 결국 그날 밤 승현이 부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훈련병 시절에도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났지만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승현이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제가 휴가 신청할게요. 라고 했죠. 하지만 제가 말렸어요. 이제 겨우 이등병인데 휴가를 쓸 수도 없고 무엇보다 아들의 군 생활에 지장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엄마가 꼭 이겨낼 테니까 너는 군 생활 잘하는 것만 걱정하렴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집에 남겠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제 간병을 하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어떻게 그러냐고 말렸는데 서연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승현이도 못 오는 상황이고 혼자서는 수술이고 뭐고 감당하기 힘들 거라면서요. 사실 서연이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암이란 진단을 받고 나서 계속 혼자라는 생각에 무서웠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제가 큰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딸이 곁에 있어준다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다음 날부터 서연이는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도 알아보고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챙겨주더군요. 어느새 이렇게 의젓해졌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특히 서연이가 수술 일정을 잡으러 갈 때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꼼꼼하게 질문하고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메모를 하는 모습이 마치 남편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꼼꼼한 성격이라 무슨 일이든 이렇게 기록해두곤 했거든요. 이번 날짜가 다가오면서 가게 정리도 해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당분간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들 걱정하시면서 빨리 나으시고 다시 오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따뜻한 마음이 눈물겹도록 감사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살림살이도 꼼꼼하게 챙겼어요. 입원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수술 후에 필요한 것들까지 하나하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준비하더군요. 가끔은 엄마, 이거 필요하대요. 하면서 물건을 사들고 오기도 했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서연이가 제 방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도 하고 남편 이야기도 하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딸과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입원을 하루 앞두고 서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효도 한 번 제대로 못했다면서요. 그동안 너무 자기 생활만 했다고.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곁에 있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말해주었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첫째 주 월요일이었어요. 날씨가 제법 추워진 때였죠. 의사 선생님께서 제장암 수술비가 보통 1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입원비와 치료비까지 더하면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이 있었어요. 3년 전 갑작스레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편이 제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죠. 남편은 늘 이게 다 당신 거야. 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적지 않은 돈을 보험료로 내면서도 이게 우리 가족 지킬 방패야. 라고 했던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입원실은 6인실로 배정받았어요. 옆 침대의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다들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더군요. 수술비며 입원비며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적어도 저는 남편이 준비해준 보험금이 있으니까요. 수술 전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동의서를 받으러 오셨어요. 서연이가 곁에서 꼼꼼하게 내용을 확인하더군요. 수술 과정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어보고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몰랐던 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뿌듯했어요. 밤이 되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수술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이요. 특히 승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아팠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전역하자마자 홀로 남겨질까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밤 제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릴 적 추억, 남편과의 일화들, 평소에는 듣기 힘든 딸의 속마음도 들을 수 있었죠.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연이는 여전히 제 손을 잡은 채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남편의 사진을 잠깐 보았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해둔 가족 사진이었어요. 늘 웃음 짓던 그 얼굴을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걱정 마. 내가 지켜볼 테니.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수술실은 생각보다 춥고 조용했어요. 마취 전문의 선생님께서 진장을 풀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장의 밝은 불빛만 보였어요. 점점 의식이 몽롱해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여보, 나 좀 지켜줘 였습니다. 수술은 6시간 정도 걸렸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마취에서 깨어나면서 느낀 극심한 통증뿐이에요. 온몸이 불덩이 같았고 목이 너무 말랐습니다. 희미하게 서연이가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의식이 또렷해지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꾸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겨준 보험금이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은 몰랐네요. 남편은 늘 가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저는 남편의 그런 마음을
잊혀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고 나서야 뒤로서 수술이 잘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하셨지만 항암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도 일단 큰 고비는 넘긴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휴직 기간을 늘렸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까지 계속 간병하겠다면서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연이를 오해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직장 다니느라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와서 서운했거든요. 퇴원하기 전날 병원비 수납을 했어요. 한 달 동안의 입원비와 수술비를 모두 합쳐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서연이가 실손보험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보험금으로 병원비를 치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은 이렇게 멀리서도 저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보험금 통장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면 앞으로의 항암 치료도 무사히 받을 수 있겠구나.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준 선물로 제 생명을 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서연이가 보험금 청구를 도와준다며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졌지만 그동안 보여준 딸의 헌신적인 모습을 떠올리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항암 치료로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때라 서연이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서연이는 매일같이 보험사와 통화하고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보험금이 곧 나올 거라며 제게는 쉬면서 항암 치료에만 전념하라고 했죠. 그 말이 얼마나 다정하게 들리던지 철없던 딸이 이렇게 성숙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집에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나갔다 오겠지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어요. 서연이의 방에 가보니 옷가지들이 사라져 있었고 책상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데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보험금으로 들어온 모든 돈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에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거죠. 제가 아플 때를 노려서 딸이라는 이름으로 제 곁에 다가와 돈을 노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파출소에 갔어요.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도박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온라인 도박으로 시작해서 뒤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그동안 직장에서 야근한다던 날들도 사실은 도박장을 들락거렸던 거였죠. 그제야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효녀가 된 것도 휴직까지 하면서 간병을 자청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연극이었던 거예요. 제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울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딸이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이렇게 훔쳐 달아나다니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하늘나라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행히도 서연이는 제가 암 투병에 쓰려고 따로 모아둔 통장은 몰랐어요. 남편이 처음 보험금을 남겼을 때 둘로 나눠서 고관에 뒀거든요. 하나는 아이들 결혼 자금으로, 다른 하나는 제 노후 자금으로. 서연이가 알아낸 건 결혼 자금 통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딸의 배신이었어요. 제가 가장 약한 순간을 노려서, 그것도 제 핏줄이, 제 뱃속에서 낳은 딸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등을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암보다 더한 고통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고소는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딸인데 교도소에 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서연이의 모든 연락처를 지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제 인생에서도 지워버리기로 한 거예요. 이제 제게는 군대에 있는 승연이 하나뿐이에요. 서연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마다 승연이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들이라도 이렇게 곱게 자라줘서 다행이라고 그나마 위안을 삼았죠. 암과 싸우는 것도 힘들었는데 딸의 배신까지 겪으니 몸도 마음도 더욱 지쳐갔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아직 제게는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고 홀로 남을 승연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죠.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봄이 오면 저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겠지요. 저도 그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퇴원 후 첫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주사 바늘이 제 팔을 찌르는 순간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서연이가 없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났거든요. 항암 치료실에는 대부분 가족들과 함께 온 환자들 뿐이었어요. 저만 홀로 앉아 있으니 더욱 쓸쓸했죠. 처음 맞는 항암제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타올랐다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어요. 구토가 멈추지 않아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렸고 입안이 헐어서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에 다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나면 온몸에 힘이 빠져서 걷기도 어려웠거든요. 한 번은 택시에서 내리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부축해 주셨지만 그때의 무력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든 건 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연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 힘들었어요. 혼자서 이불을 끌어당기며 몸을 웅크리고 소리 내지 않고 울었죠. 그래도 아침이 오면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승현이를 위해서라도 버텨내야 했으니까요. 항암 치료 중에도 가끔 반찬 가게에 들러 청소를 했어요. 문은 닫았지만 가게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단골 손님들이 종종 지나가시다가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웃어 보였어요. 매주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위해 애썼는데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특히 승현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어요. 승현이와는 매주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들은 항상 엄마, 밥은 잘 드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매번 그럼 잘 먹고 있지 라고 대답했죠. 사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아들이 걱정할까봐 숨겼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면 항상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가져간 돈은 생각보다 컸어요. 앞으로의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제게는 남편이 남겨준 또 다른 통장이 있었고 아직 심사 중인 보험금들도 있기고 남은 치료비들도 제가 직접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져갈 무렵 병원에서 바바를 추천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모자를 선택했습니다. 서연이가 가져간 돈 때문에 가발까지 맞추려 유는 없었거든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것도 이겨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서연이를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어디선가 잘못을 깨닫고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승현이가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도 담았죠. 때로는 남편에게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여보, 나 잘 견디고 있지? 라고요. 6개월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저는 혼자만의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양치질을 하고 입 안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라도 걸으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집 안에서 몇 발짝 걷는 것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치료 후유증으로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무뎌졌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걸을 때도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숟가락 들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의사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낸 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연이의 배신으로 무너질 뻔했지만 그 시간을 견디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때로는 딸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기 전날 밤이었어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제 손에 금으로 된 두꺼비를 쥐어주시는 꿈이었죠. 시어머님은 생전에 두꺼비는 복을 물고 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떠올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모해 두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길인데 꿈 생각이 자꾸 났어요. 시어머님은 살아계실 때도 늘 제게 복을 빌어주시곤 하셨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문득 복권 판매점이 보였습니다. 평소엔 지나치던 곳인데 그날은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쳐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로또를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도박은 안 된다며 늘 반대했었죠. 하지만 그날은 시어머님이 꿈에서 주신 두꺼비가 자꾸 생각났어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자동으로 로또 한 장을 구매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동안의 치료가 모두 잘 끝난 것에 대한 안도감도 있었지만 왠지 모를 기대감도 있었죠. 간호사 선생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하실 때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서연이의 배신도 있었고 홀로 견뎌낸 치료 과정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게 끝나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로또 추첨 방송을 보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처음으로 보는 로또 방송인데 번호가 하나둘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더군요. 세 번째 숫자가 맞았을 때부터 심장이 떨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저도 모르게 비명이 나왔어요. 1등이었습니다. 24억.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곡권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그 순간 시어머님의 꿈이 떠올랐어요. 정말 두꺼비가 곡을 물고 온 걸까요? 한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을 받고 나서도 며칠을 망설였어요.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밤마다 고민했죠. 그러다 문득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승연이의 저녁 후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요.
적금도 들고 앞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유학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집도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너무 많은 기억이 서린 이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승현이가 전역하면 함께 살 새 집을 고르면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연이의 빈자리가 문득문득 생각나긴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달리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젠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던 날, 그 작은 용기로 산로또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승현이가 전역하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보며 한참을 머리를 만졌어요. 항암 치료 후 다시 자라난 머리카락은 전보다 훨씬 곱슬거렸지만 이제는 제법 길어져서 단정하게 빗어 넘길 수 있었죠. 아들을 맞이하러 가는 길, 택시 안에서도 계속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부대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현이를 처음 봤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군복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남편의 젊은 시절과 똑 닮아 보였거든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해맑게 웃는 모습에서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 건강해 보이시네요. 다행이에요. 승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였어요. 아들은 제 어깨를 살피듯 바라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전화로는 늘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했나 봐요. 집으로 가는 길에 승현이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사 갈 거라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요. 아들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한 일이라면 뭐든 따르겠다고.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손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도망 다니느라 고생했다는 듯 헬쑥해진 얼굴,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간교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울먹이며 제게 달려들었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다고. 도박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며 용서를 빌었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을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빚을 갚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승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누나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몰랐던 거죠. 전역하자마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강하게 나서야 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그만하자. 내가 가져간 돈은 이미 없어진 거니까 잊어버리겠다.
하지만 더 이상의 욕심은 부리지 마라. 이제 우리 집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딸의 눈에서 순간 도끼가 어렸어요. 제 마음을 흔들기 위해 했던 모든 연기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서연이는 갑자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버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보험금이 남았다는 걸 안다고. 그때 승연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일은 안 들어봐도 알 것 같다. 누나, 그만해. 나가! 군인이 된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이는 잠시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더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죠. 결국 아들은 누나를 힘으로 제압해 내보냈고 서연이는 아들의 힘에 밀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끝날 거야. 라고 외치면서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지만 더 이상 이 악순환을 이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승연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아들의 품에 안겨 울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죽음도, 암투병도, 서연이의 배신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승연이와 함께 새집을 보러 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송도의 아파트로 이사한 날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반짝였어요. 탁 트인 전망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을 보면서 이제야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승연이는 짐을 정리하면서도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들은 전역하고 나서 엄마, 저 대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경영학과로 전과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찬성했어요. 이제는 아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줄 여유가 생겼으니까요. 승연이는 복학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밤늦게 돌아오곤 했어요. 가끔은 제가 걱정될 정도였죠. 하지만 아들은 엄마가 혼자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절 위해 그렇게 버티셨는데 제가 이 정도도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반찬 가게는 다시 열지 않고 정리했어요. 대신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개질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수다 떠는 재미도 알게 되었고요. 졸업을 앞두고 승연이는 대기업 인턴십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자기가 하고 싶은 창업에 관해 공부를 했어요. 회사에서 실무를 배우면서 자기만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더군요. 저는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편의 피를 이어받아 사업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대학교 졸업식 날 승연이는 경영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단상에 올라가 상을 받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졸업식이 끝나고 아들이 제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네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승현이는 대기업에 정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들은 제 통장에 입금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용돈이에요. 저는 그 돈을 몰래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승현이가 창업할 때 보태줄 생각으로요. 이제는 가끔 서연이 생각이 나도 마음이 덜 아파요. 어쩌면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겠죠. 언젠가 정말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송도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노을이 바다에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암투병도 하고 딸의 배신도 겪었지만 결국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찾아왔네요. 이제는 진정 제 인생의 봄이 온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투병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때론 피보다 진한 게 마음이더라고요. 암, 투병과 딸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일어서신 어머님, 그리고 그 옆에서 힘이 되어준 아들을 통해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여러분도 어머니께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또 주변의 가족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